태초부터 인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실제 구조가 밝혀진 것은 불과 몇백 년 전의 일입니다.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천문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망원경을 들이대기 전까지 인간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한 사실은 그 믿음과 정반대입니다. 지구는 우주의 극히 한 구석, 수많은 점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구가 속한 태양계는 우리 은하, 즉 은하수의 가장 바깥쪽 나선팔인 오리온팔에 있습니다. 이 나선팔은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의 가장자리 손톱 같은 위치이며 중심에서 약 2만 7천광년 떨어진 곳입니다. 이 거리로 환산하면 태양으로부터 은하 중심까지는 자동차로 달려도 1조 년 이상이 걸릴 만큼 머나먼 공간입니다. 태양계는 은하의 중심도 끝도 아닌 그저 사이에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혼자가 아닙니다. 태양계가 속한 은하수는 약 50여 개의 은하가 모인 로컬 그룹의 일원이며 그 로컬 그룹 역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이라는 훨씬 더 거대한 구조에 포함됩니다. 라니아케아는 하와이 언어로 끝없는 하늘을 뜻하며 이 영역에는 수십만 개의 은하가 연결망처럼 모여 있습니다. 지구를 기준 삼아 우주의 지도를 펼쳐본다면 지구는 시작도 끝도 아닌 거대한 구조물 중 하나의 티끌에 불과합니다. 이때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인가? 16세기 이후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시하며 모든 위치는 동등하다는 코페르니쿠스 원리를 남겼습니다. 이 원리는 과학의 기본 철학이 되었고 우리는 어느 장소도 특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 우주론은 이 질문을 다시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의 모든 위치가 동등하다면 왜 생명은 지구에서만 확인되는가? 단순한 좌표상의 평범함과 실제 존재의 희귀함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결코 균일하지 않습니다. 약 2조 개의 은하가 존재하지만 그 모든 은하가 별을 만들고 모든 별이 행성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거대한 타원 은하에서는 별 탄생이 멈춘 곳도 많고 어떤 은하들은 방사선으로 가득한 환경이라 생명이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태양계가 속한 은하수는 비교적 안정적인 나선 은하이며 그 중에서도 지구가 위치한 오리온팔은 초신성과 감마선 폭발이 비교적 적은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 지구는 우주의 중심은 아니지만 생명이 머무를 수 있는 조용한 구역에 자리한 셈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빛 대부분은 사실 우리 은하 내부의 별들입니다. 하지만 망원경의 시야를 단 한 점으로 집중해 촬영한 허블 울트라 딥필드에서는 수천 개의 은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의 점마다 은하가 존재하고 그 은하마다 수천억 개의 별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우주 전체의 별 개수는 지구의 모든 모래알의 수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확인된 생명은 지구뿐입니다. 이 사실은 코페르니쿠스 원리가 말한 평범함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좌표상의 평범함, 그러나 존재상의 유일함, 이것이 지구가 갖는 첫 번째 역설입니다. 지구는 지도에서 특별하지 않지만 우주 생명사에서 특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역설은 단지 철학적 문제가 아니라 현대 천문학과 생명과학이 풀지 못한 실질적 질문입니다. 우주에서 지구가 차지하는 위치는 단순한 좌표가 아닙니다. 이곳은 우주가 처음으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태양에서 받는 빛의 세기를 태양상수라고 부르며 약 1361와트 제곱미터입니다. 지구는 구름과 얼음, 바다의 반사 덕분에 그중 약 30%를 되돌려 보내고 남은 에너지가 대기와 바다를 덮여 평균 표면 온도 약 섭씨 15도를 유지합니다. 계산상으로 대기가 없으면 지구는 약 영하 18도에 머무르는데 이 차이 약 33도가 바로 온실 효과입니다. 너무 강하면 금성처럼 지옥이 되고 너무 약하면 화성처럼 얼어붙는데 지구는 그 사이의 균형점을 실현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별에서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아 표면에 액체물이 유지되는 거리대를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릅니다. 지구는 여기에 위치할 뿐 아니라 회전축 기울기와 하루 길이, 바다 면적과 대륙 분포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계절과 순환이 안정화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위치의 평범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지구는 에너지 입력과 행성 내부 외부의 조절 장치까지 동시에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14억 입방킬로미터가 넘는 물이 바다 형태로 수십억 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물은 섭씨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는다고 배우지만 실제 끓는 점은 압력에 좌우됩니다. 화성처럼 지표기압이 6밀리바 수준이면 물은 쉽게 기화하며 오래 고이지 못합니다. 금성은 반대로 92바라는 극단적 고압 고온 환경이라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창이 거의 없습니다. 지구의 해수면 평균 1바라는 압력은 물의 세 가지 상태가 모두 가능한 상태 교차로를 만들며 구름, 비, 강, 바다로 이어지는 거대한 순환을 유지합니다. 지구 대기는 질소가 약 78%, 산소가 약 21%이며 이 비율은 호흡과 연소, 그리고 오존 형성을 함께 지탱합니다. 산소가 30%를 넘으면 거대한 산불이 빈발하고 10%대로 떨어지면 대형 동물의 대사 활동이 버거워집니다. 성층권의 오존층은 자외선을 걸러 DNA 손상을 크게 줄이고 하층 대기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기체로 열을 담아 밤낮의 온도차를 완충합니다. 복사에너지의 입과 출을 미세하게 조율하는 이 조합이 생물권을 장기적으로 안정화합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표면에서 측정되는 자기장 세기는 대략 수십 마이크로 테슬라 정도이며 바깥쪽에서는 태양풍을 밀어내어 자기권을 형성합니다. 이 공간 방패는 고에너지 입자가 대기 상부를 때려 공기 분자를 분해하고 서서히 탈출시키는 과정을 억제합니다. 그 결과 지구는 대기와 물을 잃지 않았고 극지의 오로라는 이 방패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수적 신호에 불과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방패는 지구 내부의 지구 다이너모에서 비롯됩니다. 쉽게 말해 지구 중심부에는 뜨겁게 녹은 철이 돌고 있는데 그 움직임이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 전기가 다시 자기장을 일으킵니다. 마치 거대한 발전기처럼 작동하는 셈입니다. 이 발전기가 계속 돌아가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열, 빠른 회전, 그리고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물질입니다. 지구는 크기가 커서 내부열을 오래 간직하고 자전 속도도 빠르며 철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반면 화성은 작아서 금세 식어버렸고 내부가 식자 다이너모가 멈추면서 자기장이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대기를 보호할 힘이 사라졌고 행성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지구 표면은 단단히 굳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커다란 판이 천천히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이 지각판 운동 덕분에 바다 밑의 판은 멘틀 속으로 들어가고 대륙판은 부딪히며 산맥을 만듭니다. 화산은 내부의 물질을 표면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순환이 반복되면서 이산화탄소는 바다, 암석, 그리고 대기를 오가게 됩니다. 이 과정은 지구의 장기 온도 조절기 역할을 합니다. 지구가 너무 더워지면 풍화작용이 활발해져 이산화탄소가 줄고 반대로 너무 추워지면 화산활동이 늘어나 이산화탄소가 보충되며 온도가 회복됩니다. 덕분에 지구는 수백만 년 단위로도 온도를 스스로 맞춰가며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성과 지구는 겉보기엔 닮은 쌍둥이 행성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금성은 자전이 매우 느리고 태양빛을 강하게 받으며 초기에 물이 적었습니다. 판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기가 뜨거워지고 수증기가 분해되어 수소가 우주로 빠져나갔습니다. 물이 사라지자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할 길이 끊겼고 결국 대기는 이산화탄소가 96%에 이르는 두꺼운 담요로 변했습니다. 그 결과 표면 온도는 450도를 넘는 지옥 같은 세계가 되었죠. 즉 같은 거리대라도 내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기후는 회복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화성은 반대로 너무 작아서 내부의 열을 금세 잃었습니다. 초기에 강과 호수가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지만 다이너모가 꺼지면서 자기장이 사라졌고 태양풍이 대기를 벗겨냈습니다. 지금은 지구의 1%도 안 되는 희박한 공기만 남아있습니다. 압력이 너무 낮아 물은 액체로 오래 머물지 못하고 결국 얼음과 수증기 형태로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바다는 단순한 물 저장소가 아니라 열과 염분을 실어 나르는 거대한 순환장치입니다. 적도에서 데워진 물이 해류를 따라 극지방으로 이동하고 식은 물은 다시 가라앉아 깊은 바다로 내려갑니다. 이 순환은 수백 년에서 수천 년 단위로 이어지며 지구 전체의 온도를 고르게 만듭니다. 덕분에 지구에는 사막, 숲, 빙하 그리고 초원이 공존하는 다양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바다가 없다면 메말라 극단적인 기후가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달의 존재도 지구의 안정성에 큰 역할을 합니다.
다른 지구 자전축의 흔들림을 억제하여 기울기가 큰 폭으로 변하지 않게 만듭니다. 덕분에 계절 변화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빙하기와 간빙기 같은 장기 변화도 일정한 리듬을 따릅니다. 이런 안정성은 생태계의 지속과 인류의 농경 문명 발전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지구의 대륙은 규산염이 많은 가벼운 암석으로 되어 있어 맨틀 위에 떠 있습니다. 이 가벼운 판들은 풍화되며 바다로 영양분을 보내고 바닷속 생명체는 이를 이용하여 탄소를 고정합니다. 화산은 내부의 원소를 다시 표면으로 올려 생태계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합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과정이 반복되며 지구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 왔습니다. 태양빛의 세기도 변해왔습니다. 태양은 젊을 때 훨씬 어두웠습니다. 약 40억 년 전에는 지금보다 30%나 덜 밝았는데도 지구가 얼어붙지 않았던 것은 대기의 성분 변화와 화산 활동이 부족한 열을 보충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은 태양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지만 지구는 온실 효과를 서서히 줄이는 방향으로 스스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지구의 특별함은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수많은 요소가 동시에 완벽히 맞아 떨어진 결과입니다. 적절한 거리, 물, 대기, 자기장, 판운동, 바다, 달,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가 약해지면 다른 것이 보완해 줍니다. 금성은 조절 장치가 없어서 화성은 작아서 무너졌지만 지구는 이 복잡한 시스템을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즉 지구의 기적은 단순히 살기 좋은 행성이 아니라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행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물, 공기, 암석, 자기장의 조화가 끊기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지구의 진짜 기적입니다. 이제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준비된 무대 위에서 생명은 우연히 탄생했을까요? 아니면 필연이었을까요? 지구가 오랜 세월 동안 안정된 환경을 유지했다 해도 생명이 어떻게 처음 생겨났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생명은 단순히 화학물질이 섞인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를 복제하고 살아남는 자기 유지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처음 만들어졌는지는 과학자들도 확실히 모릅니다. 옛날의 지구에는 바다와 공기, 화산, 번개, 그리고 운석이 가져온 유기물이 섞여 있습니다. 바로 이런 환경에서 생명 아닌 물질이 생명으로 바뀌는 일이 단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환경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것이 과학자들이 지금도 연구하는 큰 질문입니다. 초기의 생명은 세포나 DNA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RNA 월드라는 가설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RNA는 DNA처럼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단백질처럼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어떤 실험에서는 RNA 조각들이 스스로 연결되거나 끊어지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려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지구가 처음 만들어진 뒤 5억 년 동안의 화산 폭발, 운석 충돌, 해저의 뜨거운 열수구는 생명 재료를 만들고 농축시키는 실험실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해저 열수구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 뜨거운 용암수가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며 금속 성분의 벽을 만듭니다. 그 벽에는 미세한 구멍이 생기는데 이 구멍 안에서 유기물이 모여 복잡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환경은 마치 원시세포와 같았죠. 실험에서도 이런 조건에서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형성되는 과정이 실제로 확인되었습니다. 생명은 뜨거운 땅 위가 아니라 깊고 어두운 바다에서 조용히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순한 화학 반응만으로는 진짜 생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분자들이 서로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복제하고 변이를 일으키며 환경에 맞춰 살아남으려면 경쟁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윈의 진화입니다. 생명체는 복제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실수 중 유리한 것만 살아남으며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이 순간부터 생명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독립된 자연현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단세포 생명은 약 35억 년 전 바다에서 생겨났습니다. 이 세포는 단순했지만 안과 밖을 구분하는 막이 있었습니다. 세포막은 자신을 보호하고 필요한 물질만 드나들게 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단순히 에너지에 휩쓸리지 않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이후 이 세포들은
광합성과 호흡으로 에너지를 만들며 지구의 공기 성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약 24억 년 전 시아노박테리아가 광합성을 하면서 공기 중에 산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대산소 사건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산소가 대부분의 생명에게 독이었지만 어떤 생명체는 이를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산소를 이용한 호흡은 훨씬 효율적이었고 그 덕분에 더 복잡한 생물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약 6억 년 전쯤 여러 세포가 힘을 합쳐 살아가는 다세포 생명이 등장했습니다. 세포들이 서로 역할을 나누며 생존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이후 약 5억 4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 대폭발에서는 눈, 턱, 신경계, 외골격 같은 구조가 생겼습니다. 이 시기에 먹고 먹히는 관계가 생기면서 생명의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약 100조 개의 시냅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1초에 수천조 번의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이 복잡한 연결 덕분에 인간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은 드디어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는 1961년에 드레이크 방정식을 만들어 우주에 지적 생명이 얼마나 있을지를 계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중요한 변수들, 특히 생명이 실제로 생길 확률은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우주에는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많지만 복잡한 생명이나 문명을 가진 존재는 아주 드물 것입니다. 지구에서도 생명의 역사의 85%는 단세포 생명만 존재했고 인간은 그중 마지막 0.0001%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생명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십억 년 동안의 안정된 환경과 수많은 우연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생명의 탄생은 단순한 화학의 결과가 아니라 지구의 특별한 환경과 긴 시간 그리고 수많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연이 모여 필연을 만든 것이죠. 이제 다음 단계의 질문이 열립니다. 생명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것일까? 아니면 스스로를 깨닫기 위해 진화한 것일까? 지구에서 생명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결국 의식이라는 특별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의식이란 단순히 생각하거나 움직이는 기능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느끼는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약 38억 년 전 바다에서 처음 생명이 태어난 뒤 인간이 별과 우주의 나이까지 궁금해하게 된 지금까지 의식은 생명이 도달한 가장 높은 진화의 형태로 여겨집니다. 이로써 지구는 단순한 행성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우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약 1.35kg 정도로 그 안에는 약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들어있습니다. 각 세포는 최대 1만여 개의 연결, 즉 시냅스를 만들어 서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 연결망은 은하 속 별의 수보다 더 많은 신호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인간은 단순히 본 것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론하고 상상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스스로 질문하는 생명체는 지금까지 인간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입니다. 의식이란 곧 질문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인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은 왜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천문학을 만들었습니다. 옛날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하늘의 변화를 기록했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 원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 아리스타르코스는 태양이 중심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의식은 허구에서 벗어나 진실을 찾아가며 스스로의 위치를 우주 속에서 다시 정했습니다. 언어의 발달은 의식의 또 다른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언어 덕분에 사람들은 머릿속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며 기억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생각을 사회 전체의 지식으로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화, 수학, 그리고 과학 같은 분야가 생겨났고 인간은 단순히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별과 시간의 구조를 이해하는 존재로 발전했습니다. 의식은 본능을 넘어 왜 존재하는가를 묻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문명은 의식이 만든 결과이자 다시 의식을 발전시켰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도시와 기록이 생겨나고 사람들은 하늘의 움직임을 계산하여 계절과 농사를 맞추었습니다. 마야 문명은 태양과 금성의 주기를 기록했고 중국의 역법은 하늘을 연구하여 농경 시기를 정했습니다. 인류는 종교와 과학의 형태로 우주의 목적을 물었고 결국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인간의 내면의 도덕을 연결하며 인간의 의식이야말로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과정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식은 단순히 생각하는 힘이 아니라 옳고 그름과 같은 가치를 찾아가는 힘입니다. 생명은 처음에는 단순히 살아남으려 했지만 의식은 왜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의식이 인간만의 것일까요? 어떤 과학자들은 예술과 수학처럼 추상적인 생각을 하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국의 진화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스는 자연은 진화를 멈추지 않는다고 하며 우주 어딘가에도 또 다른 의식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외계의 의식은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우연히 생긴 것인지 아니면 지구만의 특별한 결과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지구 생명의 특별함은 우주를 관찰하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인간은 별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별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졌고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계산합니다. 분광 분석으로 별의 성분을 알아내고 상대성 이론으로 시공간의 휘어짐을 이해하며 우주 배경 복사로 빅뱅의 흔적까지 찾았습니다. 즉 우주가 생명을 만들었고 생명은 다시 우주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리법칙이 의식을 만들었고 의식은 그 법칙을 다시 해석하는 단계에 오른 것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앙리 푸앵카레는 과학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과 사실의 관계를 찾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질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생명의 마지막 단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인류는 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의식이 생명의 끝인지 아니면 우주의 새로운 출발점인지 모르는 채 말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의 의식이 이제 우주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켓을 쏘아 올리고 다른 행성에 생명을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약 45억 년 전에 형성되었고 앞으로 약 10억 년 후에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생명 환경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태양은 나이를 먹으면서 점차 밝아지고 있으며 출생 초기보다 이미 약 30%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기와 바다가 이 변화를 완충하고 있지만 태양 복사가 더 강해지면 바다는 서서히 증발을 시작할 것이며 지구는 서서히 금성형 상태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국 지구는 생명의 행성이 아니라 태양 진화의 중간 잔여물로 남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외부 충격이 아니라 내부 에너지 균형의 붕괴에서 시작됩니다. 약 6억 년 후 온실력가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면 해양의 수분이 대기 상층으로 이동하고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며 수소가 우주로 빠져나갑니다. 바다가 사라지는 순간 탄산염, 규산염 순환은 멈추고 대기는 되돌릴 수 없는 온실 상태로 변합니다. 이 시점 이후의 지구는 생명을 지지하는 조건을 잃고 표면 온도는 금성과 유사한 수백 도로 상승합니다. 생물권은 마지막으로 고산과 극지에서 저항하겠지만 결국 모든 복잡한 생명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운명은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의식의 방향을 결정하는 전환점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생존을 위해 적응해왔지만 앞으로는 환경에 적응하는 단계를 넘어 환경을 선택해야 하는 존재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류는 이미 우주정거장에서 생명 유지 실험을 진행하며 달 기지와 화성 탐사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초가 행성 위에서만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를 벗어나는 순간 지구 생명은 우주 생명으로 확장됩니다. 인류 문명의 기술은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생명의 형태를 바꾸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유전자 편집, 인공광합성, 자기장 생성 기술은 미래의 생물이 다른 행성에서 생존할 조건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인류가 거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극한 환경에서 스스로를 진화시킬 수 있다면 생명은 더 이상 지구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이 가능성은 한 행성의 운명이 전체 생명사의 결론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확장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우주로 나가는 인류가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문명을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가치의 연속으로 전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의식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생명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묻기 시작한 존재입니다.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우주 확장은 단지 영역의 이동일 뿐 방향의 진화는 아닙니다. 지구는 언젠가 식어가는 궤적보다 먼저 의식의 원무대라는 상징으로 남게 됩니다. 외계 문명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들 역시 자신이 태어난 행성을 넘어서는 시점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신호도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의식의 지속 자체가 극도로 희귀하거나 혹은 자기 소멸의 위험을 동반한다는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생명보다 의식이 드문 이유는 물리적 조건이 아니라 문명의 선택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